지금 대출 규제도 조금 이제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대출 규제는 사실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이거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계부채가 너무 올라와 있고 재정 적자도 너무 좀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대출 금융권 구조 자체가 IMF 이후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너무 큰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없애거나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대충을 활성화 정책을 편다. 이건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대출 규제를 계속 해. 근데 이걸 상대적으로 세게 하냐 약하게 하냐 요것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이제 걱정인 건 이번에 모든 대출의 소득 자료를 활용하겠다라는 게 하반기 대출 규제의 골자에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스트레스성 DSR 3단계 조율 막판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처럼 수도권에는 추가 가산해가지고 조금 더 덜 주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정치권에서 이번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 한시화나 요청이 이게 사실 골자거든요. 물론 스트레스 이제 3단계 하는 거 알겠어. 수도권 이번에 오른 데 있으니까 규제하는 거 알겠어. 근데 지방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지방 활성화 정책을 할 거고 지방을 좀 살리고 싶으면 사실 이건 좀 유예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청은 있었지만 제외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방만 제외시키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진 않은데 사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지방 활성화 정책이라고 지금 23년, 24년, 25년도도 계속 단계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3주택자에 한해서는 뭐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은 세금을 감면해주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법 개정이 돼야 되는 거라서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이거 톤을 보면서 나는 느낀 게 아, 지방 활성화 정책을 확실하게 필 생각이 없구나. 네, 없어요. 그게 너무 느껴졌어요. 근데 정책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이러진 않는데 진짜 어려운데.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 돈이 갈 데가 없어.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지금 주식도 불안해. 비트코인도 오를 만큼 올랐어. 안전자산으로 좀 가고 싶다. 그리고 그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지방을 풀어주면 혹시나 지방에 그 돈이 쏟아질까 봐 그걸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방은 지금 사실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저는 지방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의지가 약하구나 라는 걸 생각이 들었고 네. 3단계 스트레스 DSR 외에도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확대 이제 우리가 변동금리가 많았는데 이제 고정금리 퍼센테이지를 좀 많이 높이려고 작년부터 쭉 주력 상품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소득 자료 관리를 강화하겠다. 결국 이거는 전세든 뭐든 DSR을 넣겠다는 거거든요. 소득을 보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그 그러니까 전세제도 자체가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출을 막아버리면 전세로 가고 싶은 분들이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나오지 않아서 전세를 못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결국 이제 내가 그 집에 가려면 원래 5억이 있어야 돼. 근데 5억이 없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만큼 안 나온대. 그럼 그 집을 못 가잖아요. 줄이거나 딴 데를 알아보거나 반전세. 월세나 반전세. 예, 그 남은 금액만큼은 이제 반전세로 월세를 돌려서 내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반전세도 어떻게 보면 월세의 한 형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월세화 되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약간 전세제도 소멸의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임차인도 전세제도를 원하지 않게 되는 거고 임대인도 이런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소득이 없으니까 수익이 없으니까 이제 전세제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 중에 하나의 키워드가 이 대출 규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5번이 사실 저는 임대차 입법 수정 의지에 대한 이게 사실 제일 슬퍼요. 오늘 슬픈 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너무 슬퍼. 이게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임대차 입법에 대한 수정 의지를 양쪽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서로 방향성이 너무 다른 거지. 완전 반대죠, 반대. 네, 같은 이름을 가진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방향성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보수 쪽은 조금 더 완화해서 지금 분쟁이 너무 많으니까 완화해서 좀 융통성 있게 가자라는 건데 이제 진보 쪽은 이번 해봤더니 분쟁이 너무 많았다. 더 촘촘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정 의지가 다른데 전 이게 왜 슬프냐면 사실 내 집을 사, 취등록세 뭐 해, 뭐 보유세 해. 그건 내 집 마련하는 사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 국한돼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임대차 입법은 집을 가진 사람,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 중에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국민 100%한테. 이 임대차 입법은 뭐 내 집 마련 하나 하고 임차 시장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전혀 해당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전월세에 왔다 갔다 하거나 이사하거나 타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국민 100%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고 파워가 가장 센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근데 이 임대차 입법에 대한 수정 의지가 너무 만만한데 뉴스를 보면 우리가 24년 12월에 진보당 쪽에서 무제한 갱신권 발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여론의 문매를 맞고 바로 접었잖아요. 근데 3개월 이후에 다시 10년 전세기간 보증 플러스 연장 발표됐잖아요. 그게 약간 택만 바꾼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후에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의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법 자체가 전세 제도를 소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와서도 되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전세가 지금 24년 기준으로 비중이 44%를 차지하고 매매는 19%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이 전세 제도가 받쳐줄 때 월세가랑 이 받쳐주지 못했을 때 월세가의 차이는 너무도 극명할 거라서 이 임대차 입법을 잘못 수정하면 정말 국민이 너무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일 너무 슬프고 최근에 그것과 톤을 좀 달리해서 또 나온 게 모든 임차 주택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라는 법안이 또 발의가 됐거든요. 민주당에서. 너무 또 슬펐다. 그걸 보면서. 왜냐면 저도 등록주택 임대 사업자도 하고 이제 임차를 많이 놓긴 하는데 임차인분들한테 이걸 설명을 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전 대출을 안 끼고 사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의 그것만 있어요. 권리사항이 다른 게 없어. 여기 뭐 대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걸 들어야 되냐. 원하지 않는데 25% 내라고 하니까. 길거리에 내 돈 버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10,000원, 20,000원도 주스면 기쁘지 버리면은 기분 나쁜데 이거를 전세 계약할 때마다 내라고 하면 그분들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등록주택 임대 사업자에 한해서도 이걸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했을 때도 지금 분쟁이 많고 이렇게 혼란이 심한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모든 임차주택, 모든 거에 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라고 의무화하는 거는 분쟁을 더 부추기고 이제 쓰잘데기 없는 돈을 보증보험료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돈이 이번에 적자가 많이 나가지고 그걸로 확보하려고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어이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쪽 지지층이 그쪽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어떤 권리 방향을 굉장히 강화하는 스탠스를 어쨌든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들도 계속 이제 그런 쪽으로. 근데 임차인들도 원하지 않는다니까, 그거는? 진짜? 모든 주택에 보증보험을 들으라는 거는 보험을 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꽤 생각보다 그건 많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지지층이 지지하는 정책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죠. 모르겠어요. 정치가 저는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표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지지층이 뭔지는 알아. 네,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치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10년 던졌잖아요. 네. 투투투로 갈 겁니다. 분명히 갈 겁니다. 난 8년 던진 다음에 투투투 안 나오겠습니까? 1, 2년 있다가 분명히 나오죠. 투투투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난 너무 걱정인 게 지금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고 대통령인지 민주당에서 나오면 법안 발의와 동시에 통과가 되잖아요. 뭐 우리가 알 새도 없이 뭐 의견을 개진할 그 여유도 없이 그냥 실행이 될까 봐. 사실 그게 좀 제일 걱정이에요. 왜 요새는 톡방에 그 입법 발의하면 그 댓글로 돌잖아요. 동의하는 거 뭐 이렇게 달리잖아요. 네. 그거 달 시간도 없는 거야. 맞아요. 하이 패스인 거야 이제. 네. 뭐 그 댓글 달면 뭐해? 어차피 다 패스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대선 이후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사실 이게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는 유지될 것 같아요. 신축 좋아하고 핵심 지역 가고 네. 그거는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매매는 핵심 지역만 갈 것이고 이제 아닌 지역은 또 그대로 지방 활성 정책을 또 안 할 거기 때문에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갈 건데 이제 전세는 근데 다만 내 전세 얘기할 때 조금 부담스럽고 약간 조심스러운 게 전세 폭등을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급 부족 3년 확정한 건 맞아요. 근데 부족해? 26년 시작과 동시에 전세가가 막 2배, 3배 막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근데 약간 톤을 보면 다른 사람들 보면 그래. 막 전세가가 막 금방 이전에 임대차 입법 할 때 사실 그게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이미 전세가가 낮은 건 아니라서.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긴 하겠지만 천천히 이렇게 계속 기조를 이어서 가겠죠. 막 폭등하는 데는 일부 지역 부족한 데는 폭등하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기조는 계속 올라갈 거고 이 전세가가 또 오르면 전세가율이 결국 올라가게 되잖아요. 매매가는 핵심 지역 빼고 나머지 지역들은 뭐 지지부진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전세가율이 뭐 70%, 80% 올라오면
또 갭 투자의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세 사는 사람들이 이제 10억 할 때 이제 5억 사는 사람들은 건너가기 어렵지만 7, 8억 하는 사람들은 10억짜리 집에 건너갈 계제가 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시장이 오면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시장이 되겠죠. 근데 그게 당장 오지는 않는다. 근데 어떤 분들은 당장 올 것처럼 얘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좀 그거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거래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이거는 이론인 거지 거래량이 감소한다고 핵심 지역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2, 3개월 후에 지금 약간 토어제 해지하고 재지정하면서 이미 거래할 사람 다 거래해서 지금 소강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좀 약간 관망하고 하다가 한 2, 3개월 지나면 또 사람들이 까먹어요. 비상계엄도 그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이제 2, 3개월 후에 이제 사람들이 볼 거란 말이에요. 계속 주네. 그러면 이제 핵심 지역 이외에 그런 어나더 레벨에 있는 지역들 빼고 나머지는 거래량이 감소하네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나 매도자분들이 거래량이 감소하네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팔 수 있네 그럼 팔고 싶으면 가격을 좀 낮추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급하게 하지 말고 출렁임을 보고 가자라는 게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면 또 이게 출렁일 수밖에 없는 거라서 가격을 어나더 레벨에 있는 지역과 단지만 보고 가격은 막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다. 경제가 좀 너무 어렵고 지금 상고 하저가 지금 3년째, 그러니까 2년째 지속이 됐고 올해도 저는 좀 경제는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상반기에 서울만 봤을 때는 상이고 지방 봤을 때는 완전 저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서울은 저는 보합이나 상승 나머지 지역은 좀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지역별로. 그래서 가격은 그렇게 보시고 나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신축 뜨거운 거 다 올랐고 그럼 그 옆에 준신축, 가성비,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어느 지역이든 대장 아파트 똘똘한 한 채는 있어요. 그럼 그런 단지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 그 옆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가 될 거냐는 그 현장에서만 알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와서 흐름이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지 내 단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아니야. 우리 동네는 아니야. 지금 6개월째 집 내놨는데 안 나간다는 사람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나서 지금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게 가장 베스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나 정책이나 물론 큰 흐름이 바뀌어서 영향을 나중에는 거시적으로 미치긴 하겠지만 시장의 그런 미세적인 흐름까지 막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니까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걸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적 기간이 26년 5월 9월까지라고 했는데 그거를 땡길지 안 땡길지 없을지 놔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거래가 더 줄고 안 팔겠지. 그렇죠. 남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증여 가족간 거래가 또 증가할 수밖에 없고 요거는 좀 더 생각하셔야 될 거고 요번에 또 상속세는 좀 줄여놨잖아요. 상속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증여는 비싸니까. 상속 증여로 도망가네? 그럼 또 여기도 규제하겠지. 하겠지. 올리겠지. 네,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준비를 할지 아니면 동시에 막을지 아니면 이거 빼고 나서 다음에 반응 보고 할지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 핵심 지역 집중화랑 초양극화랑 집값 핵심 지역의 집값 상승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왜냐면 이게 정책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못난이를 털게 만들잖아요. 주택수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다주택자는 무조건 이제 막 중과하고 이러는데 그렇지. 솔직히 60억짜리 집 하나 가진 사람이랑 1억짜리 집 5개, 10개 가진 사람이랑 그렇지. 이게 비교가 되냐고요. 근데 그런 걸 상관없이 개수만 하니까 당연히 본인의 자산에 유리한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세금 너무 아깝거든. 누가 봐도. 그래서 그거는 바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상승에 기대감이 있잖아요. 또. 떡상. 그리고 이건 어쩔 수 없어. 정권이 이제 눌러놨어. 세금적으로 눌러놨어. 그럼 이제 정권 하반기에 끝날 때쯤에 그 스프링 효과라고 있잖아요. 그걸 또 그게 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많이 눌러놨고 거래가 안 됐어. 취등록세 중과 유지하고 양도세도 유지하고 그러면 이제 거래 안 됐다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집값 상승하는 걸 계속 가져갔을 거고 마지막에 못 샀던 사람들이 또 막 올라타서 따라가면서 이제 가격 마지막에 스프링 효과는 또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그래서 집값이 상승할 것 같아. 그럼 내 집 마련하고 집 살 거야. 근데 세금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금 낼 돈을 현금 확보를 지금 좀 해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랑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들은
현금 보유량을 좀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금적인 방어라던가 이런 시장에 유연하게 좀 반응하기 위해서 좀 현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본인도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세금 방어를 위한 현금 확보는 좀 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